오늘은 이제 뭐예요? 비혼의 주의와 해석 10장부터 할 텐데, 10장이 뭐죠? 시각적 이미지와 불변량. 시각적 이미지는 알겠는데, 불변량이라는 게 뭘까? 이 불변량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불변량이 있고, 개인적인 불변량이 있고, 또 보편적인 불변량이 있어요. 너와 나를 초월하는, 개인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소위 진리와 같은, 절대적 진리와 같은 그런 불변량이 있고, 어떤 개인적인 불변량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어떤 그 사람 안에 있는 변하지 않는 요소들, 변하지 않는 패턴들, 그 관계 패턴을 하든 사고 패턴을 하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그 변하지 않는 패턴들이 있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게 참 소중해요. 그것을 알면 이제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정점의 변화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점이라는 것을 일종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하면 돼요. 관점. 어떤 것에 대한 관점. 근데 일반적인 관점이라 안 하고 비오는 왜 정점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버텍스라고 하는 정점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정신분석적 관점이라는 의미도 되고, 좀 더 깊은 의미로 가자면 오를 경험한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비온이 왜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힘든 용어를 썼을까? 수학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버텍스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그 꼭지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밑에 저변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위로 가면은 꼭지점이 있잖아요. 그 이제 상담을 할 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도 꼭지점들이 있잖아요. 너와 나의 그 정점, 꼭지점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꼭지점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 여기에 이제 그 상담의 치료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점이란 말을 썼어요. 이 정점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응?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연상과 해석으로 드러나는 변형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제 정점과 상관의 관계, 환자와 분석가의 정점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적절한 거리감이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나의 정점과 내담자의 정점을 하나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서로를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정점과 정점 사이에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사이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죠. 일단 치료자가 환자를 담아주는 그릇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은 하나의 짝이 돼야지 일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담아낼 때도 엄마의 일방성으로 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엄마와 아이와 상호작용에 의해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그러니까 뭐 담는 것이 항상 우세하고 담기는 것이 항상 약하다. 그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담는 것과 담기는 개념은 동등한 개념이고 하나의 페어링, 이제 비혼이 말하는 짝짓기의 개념이에요. 동이 홀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동은 서가 있을 때 개념이 형성되고, 남은 북이 있을 때 개념이 형성되고, 빛은 어둠이 있을 때 개념이 형성되는 것처럼 하나의 온전한 개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짝짓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짝짓기가 돼야 개념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사고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고에는 특별히 두 가지 사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상적 사고. 이 일상적 사고는 이론을 배우고 지금 공부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말하는 기억을 하고 또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전부 이제 이런 사고적인 거죠. 또 지식에 의존한, 경험에 의존한 이런 생각들. 이게 이제 일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통의 사고입니다. 근데 이제 비온이 말하는 그 사고는 일종의 진실한 사고인데, true thought인데,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영어를. 진실한 사고인데, 이 진실한 사고는
오해, 절대적 진리에 마음을 열어놓는 생각인데 이 생각은 뭐냐면 내 생각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내 용어로 다시 이제 바꾸면은 일상적인 사고는 뭐냐면 의식적인 사고예요. 그리고 진실한 사고는 무의식적인 사고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면 굉장히 편해요. 아, 내가 의식적으로 사고한 거는 새로움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무의식적인 사고는 즉 사고하지 않았는데 의식적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이 떨어지는 생각이 있죠. 언제 어느 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의 주체는 내가 아닌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은 생각의 주체는 절대 진리인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절대 진리가 스스로 나에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건데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그 절대 진리가 나한테 오는 거죠. 인카네이션. 그리고 나하고의 합의를 요구하는 겁니다. 짝짓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일종의 나는 생각에 있어서 담기는 것이 돼야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을, 이론을 담아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담겨야 담기는 자의 것을 얻어요. 아,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 내가 생각을 안 해야 진짜 생각이 온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이 비혼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이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인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1번째 보면 이제 거짓말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선 책을 볼까요? 자, 129쪽에 보시면, 비혼에 이제 그, 비혼 책이 참 어려운데, 지난번에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기는 진짜 어려웠죠? 이제 그나마 여기 또 이제 시각적 이미지와 불변형,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제 제가 요약을 좀 한 거고요. 다음에 공부할 이제 그 그로슈타인이 이제 흑암의 빗줄기는 비혼의 말을 풀어놨기 때문에 좀 쉬워요. 좀 쉽고, 좀 더 임상적인 것을 체계적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와 불변량. 모든 상황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패턴. 이게 이제 불변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의 불변량을 추출하고 체계화하는 것은 패턴을 소통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130쪽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 밑에서 한 10쪽 보시면은 정신분석가의 정점, 이 정신분석가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사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또 오해에 대한 경험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신분석가의 정점과 회계 내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변화에 따른 정점의 변화는 연상과 해석으로 드러나는 변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정점의 변화가 어찌 보면은 생각에 의해서 의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떠오르는 연상, 그렇죠? 그리고 그 연상에 대한 해석으로 그 변화를 감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 의미가 나오게 되고 그 의미가 나온 이후에 변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응? 의미 캐치가 되지 않으면 변형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인데 주역의 그 궤에서 수레바퀴에 바퀴가 빠졌다 이랬을 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빠진 바퀴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바퀴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바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조용히 어디 안 가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놈 바퀴를 고칠 사람이 언제 오나,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또 이 수레바퀴가 고쳐질까는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고쳐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아요. 그거를 내가 고치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누가 고쳐주든 말든 그냥 고장난 바퀴 두고요. 그 돌아다니래. 바깥에 딴 일 보라는 거죠. 딴청을 좀 부리라는 거죠. 그 자기가 생각한 것으로부터 떨어져서 집중하지 말고, 안 풀릴 때는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 딴청을 부리라는 거죠. 상담할 때 딴청 부릴 때 많잖아요. 핵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풀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 핵심을 흐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상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점 간에 뭐죠?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소통이죠. 두 사람이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으려면 거리감이 있어야 되죠. 이런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둘째는 뭐죠? 상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점이 뭐죠?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상담사와 내담자, 분석가와 비분석가 사이가 바로 이런 두 정점 간의 관계 맺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따뜻한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겠는가?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가시면 이런 말이 있죠. 매우 다르다는 것은 바로 담는 것과 담기는 것에 간의 관계가 연결하고 있는 차이입니다. 너랑 나랑 너무 달라. 그 얘기는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를 담아주지 못해. 이런 말도 돼요. 너무 달라. 아, 나는 내 새끼랑 너무 달라. 성격도 다르고 뭐 담아서 이해도 안 가. 이것은 담아내는 능력이 없는 거죠. 담아내려고 시도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 베타 요소가 알파 요소로 바뀌지 않을 때는 항상 나는 쳐냅니다. 그것을. 쳐내요. 근데 그 쳐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러면 언제 그 베타 요소는 알파 요소로 바뀔까? 그것이 왜 나한테 베타 요소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왜 그것이 나한테 베타 요소로 다가올까를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베타 요소를 왜 퍼부을까가 아니라 그것이 왜 나한테 베타 요소일까? 그 본인에게는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내팽개칠 뿐이에요. 본인은 베타 요소인지 알파 요소인지도 몰라. 그냥 본인은 그냥 소화가 안 되니까 바깥으로 던졌는데 아무한테나 던집니까? 베타 요소를 알파 요소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던지죠. 그럼 어찌 보면은 그 베타 요소는 내 겁니다. 그 지저분한 감정은 내 거고 상대방이 던지는 그 이상한 그 것들은 내 거예요. 어찌 보면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알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겁니다. 자, 오케이. 그 다음은 133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이제 비유는 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회화적 표현을 빌리면 담는 것은 입이나 자궁으로, 담기는 것은 가슴이나 남자 성기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는 것과 담기는 것, 이거 지우개도 한번 뒤에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서랍에서 보면은 그 담는 것은 뭐죠? 이런 표시죠. 동그라미 해가지고 밑에 그 동그라미 해가지고 십자가 표시가 그게 무슨 표시인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다른 데서 본 기억이 있어요? 어디서 봤습니까? 아, 그거 말고. 예? 아, 천주교에서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아, 맞아요. 그 천주교 러시아 정교회 같은데 외국 그 유럽 이런데 정교회 쪽 가면요 십자가 있고 위에 동그라미 있는 그런 교회 있습니다, 진짜. 근데 한국 천주교에서는 잘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경우는 한국에는 잘 없는데 외국 가면 봅니다. 그 외국의 이제 정교회 쪽 러시아라든가 이런 쪽 가면 십자가 표시하고 위에 이제 뭐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표시가 조금 나오는데 이건 고대 사회에서 이게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죠? 벽화에서 나오는데 저 그림이 많은 그 사인이 많은 그 벽화가 나오는데 어느 나라 벽화에 그게 나오죠? 이거 이집트 벽화에서 나옵니다. 늘 왕이 손에 잡고 있죠. 이렇게 손에 딱 잡고 있으면은 그 고리에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 이집트 벽화를 보십시오. 이게 늘 손에 잡혀 있는 게 그겁니다. 저 표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앙크, 해보세요. 앙크.
앙크 사인이라 그러는데 이 앙크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래서 이거는 생명을 의미하는 고대에서부터 사용됐던 그 상징이고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자궁의 상징으로 이제 쓰고 이제 이거는 이게 뾰족하게 나왔죠, 그죠? 남근, 응? 그래서 이건 주로 페니스, 이거는 자궁의 상징으로 이제 그 사용했는데 비유는 이것을 비록 그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상징을 사용하긴 했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성기로 이해하지 마라. 이것은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어떤 가장 포괄적인 이런 상징적인 기호로 썼을 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개인과 집단의 관계라든가 그렇죠? 말과 언어라든가 언어가 내 말을 담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담에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담기는 것과 담는 것 그런 관계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혼의 그 이제 주의와 해석에서 1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11장이 여러분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11장의 제목은 뭐죠? 거짓말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첫 번째, 진실은 생각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진실은 스스로 오지 누가 생각한다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실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안 된다는 거죠. 진실이 스스로 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노력하면 진실해지는 줄 알아.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면 할수록 덜 진실해질 테니까. 그런다고 해서 덜 진실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 응? 진실은 사고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 쉽게 말하면 잔머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진실이 필요해요. 내 생각이 과연 진실의 생각과 함께 가고 있는지 하나의 그 진실이 나의 생각을 검증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즉 생각하는 사람은 오를 필요로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거짓은 뭐예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짱구를 굴려야 되죠. 이 짱구 굴려야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많이 쓸수록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짓은 늘 생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생각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정신증 환자들이죠. 진실에 도달하지 못해요. 진실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거짓으로 무정을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비혼이 말하는 거짓은 틀렸거나 뭐 부도덕하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비혼이 말하는 거짓은 진실하지 않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을 많이 달리해야 됩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로 못 가게 하는 것, 이것은 모두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융이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아니면은 비혼이라든가 하는 이런 지식이 진실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면 그건 거짓이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진실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고 과정일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진실을 필요로 하지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짓을 생각하지 않아도 생각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아무리 머리를 써도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 생각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못 참아요. 그
그 기간을 못 참아요. 그래서 계속 닥달거리죠. 참, 어떤 분이 나한테, 아내하고 남편이 이제, 남편은 굉장히 이제 증세가 많이 완화되고 좋아지는데, 아내하고의 관계는 여전히 냉담한 거죠. 몇 년 동안 잠자리도 안 하고. 그럼 이제 아내는 견딜 수가 없죠. 그 무시당하고 그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상담자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나도 이거 바람나야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거 응? 이렇게 무시당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 그럼 이제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죠? 그 본인도 답답하지만 상담사가 더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부부 상담을 해볼까 아니면 둘이 끌어다 놓고 교육을 시켜볼까 뭐 여러 가지 궁리를 짱구로 굴리겠죠. 응?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기다려야죠. 그 얼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느낌이 오고는 한 몇 년 갈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돌아버리죠. 아니 지금 하루하루를 못 견뎌가지고 지금 돌아버리게 생겼는데 아니 몇 년을 버티라고 그러니 결국 누가 못 버티는 거죠? 상담사가 못 버티는 거예요. 상담사만 버티면 내담자는 버팁니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죠.